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하시더라고요. 체조하면서 듣기 좋은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보, 안락사에 대해 알아봤어. 남편의 이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가 진행되어 수술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 우리는 남편의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 네덜란드까지 가서 안락사를 선택했어요. 행복했다. 남편의 마지막 말과 함께 27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장례를 마치고 병원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간호사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저번에 네덜란드 가서 안락사 한 그 환자 말이야. 아, 췌장암 사기라고 했던 그분. 그런데 그 환자 가족들은 아직도 모르나? 사실 수술 가능했던 것 같더라고. 진짜? 그럼 왜 수술 안 했던 거야? 담당이가 김 교수였잖아. 그분이 췌장 수술을 잘 못해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 수 있었다는 건가요? 의사가 숨긴 진실을 파헤치며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들. 55세, 27년 결혼 생활을 뒤흔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55세이고 결혼한 지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그럭저럭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교 3학년,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자라주었고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봄쯤부터 남편이 자주 속이 불편하다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소화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괜찮다,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좋아하던 음식들도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내려놓곤 했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이어트 효과라고 농담을 했지만 너무 급격하게 빠져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안심했어요. 위장병이라면 약 먹고 관리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요. 남편도 별거 아니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라며 안도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한 달 정도 복용했는데도 별다른 호전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통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고 특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아파했습니다. 등 쪽으로도 통증이 퍼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병원에 가니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며 대학병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학병원 예약을 잡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달 동안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조퇴를 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들도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대학병원에 가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젊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남편의 증상을 자세히 듣더니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CT 촬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남편의 증상들을 검색해보니 여러 가지 무서운 병명들이 나와서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검진 날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혹시 가족분도 같이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굳이 가족을 부를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CT 촬영 결과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첫 마디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침착하게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췌장암에 대해 찾아보니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생존율도 낮고 치료도 어렵다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덤덤해 보였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기까지 또 며칠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고 그냥 아빠가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빠졌고 얼굴색도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복통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남편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아이도 함께 갔어요. 대학생이니까 이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췌장암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기로 판정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큰아이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겨우 50대 후반인 남편에게 6개월이라니요. 남편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라고 담담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완치보다는 생명 연장과 통증 완화가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작은 아이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이가 아빠의 병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온 가족이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항암제 주사를 맞는 일정이었어요. 첫 번째 치료 후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구토가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병가를 내면서 수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치료비 부담은 정말 컸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나아진다면 집도 팔 각오였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의 몸은 더욱 망가져갔습니다. 체중이 20kg 가까이 빠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정작 암의 진행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받은 추적 검사에서 종양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힘든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안락사에 대해 알아봤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덜란드나 스위스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이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할 수 있는 치료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구토하고 아파하면서 사는 게 정말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 후로 남편은 틈틈이 안락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모두 반대했습니다. 큰아이는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울먹였고 작은아이는 아예 그런 이야기는 듣기도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항암 치료 후에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침대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진통제 용량도 계속 늘려야 했고 그마저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는 편안함에 중점을 두는 치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저도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료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간을 끌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매일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의 의지가 확고했고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도 결국 아빠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거든요. 네덜란드의 안락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어요. 의사의 진단서, 정신과 상담, 숙려기간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추적 검사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전이가 간과 폐까지 진행되었다는 소견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완전히 마음을 정했어요. 네덜란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현지 클리닉과 연락을 취해야 했고 한국에서 받은 모든 의료 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야 했어요. 남편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CT 영상,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치료 기록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서류 준비만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법적 절차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우선 현지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했고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 상태 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의 숙려 기간을 가진 후에야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이들이 더 힘들어했어요. 매일 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네덜란드로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보험 정리도 마쳤어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놓고 싶다면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에게 따로 편지를 써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세세하게 적어주더라고요. 저에게도 긴 편지를 주면서 나 없이도 잘 살아가라고 당부했어요. 드디어 네덜란드로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한 바퀴 돌고 가자고 했어요. 결혼해서 27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 자주 갔던 식당, 산책하던 공원까지 모든 곳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오히려 좋은 곳이네, 여행 온 것 같다며 밝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안락사 클리닉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의료기관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통역사를 통해 대화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확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남편과 단둘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남편이 나온 후의 표정을 보니 더욱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이해해 주시더라면서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적 문제로 인한 판단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어요. 남편은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했고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임을 설명했습니다. 전문의도 남편의 정신 상태가 건전하다고 판정해 주셨어요. 이제 일주일의 숙려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을 네덜란드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이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해서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암스테르담 시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운하를 구경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약해져서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휠체어를 빌려서라도 함께 돌아다녔어요. 반고흐 미술관에도 갔는데 남편이 그림이 정말 아름답다며 한참을 바라보더라고요.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녁에는 현지 한식당을 찾아가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역시 한국 음식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밥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음식을 잘 먹는데 정말 떠나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방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초창기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추억 함께 여행했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정말 행복했다. 후회는 없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나도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에는 키우켄호프 공원에 갔습니다. 봄이라서 튤립이 만발해 있었어요. 남편이 꽃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색색깔의 튤립들 사이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라. 아빠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했다고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매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큰아이는 아빠 그래도 마음 바꿔서 돌아와라고 계속 말했고 작은아이는 울면서 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도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가족들을 위한 길이다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클리닉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네, 이것이 제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드디어 안락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찾아서 함께 먹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호텔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저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고마운 건 나야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왔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참 좋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클리닉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리닉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의료진들이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고 남편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행복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남편이 원했던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덜란드에서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남편의 유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과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끝까지 치료를 시도해봤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도 있었지만 남편의 평화로운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큰 장례식은 치를 수 없었지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가족들만 알고 있었고 다른 분들께는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사망진단서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다녔던 그 대학병원에 다시 가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없이 오갔던 그 복도, 그 진료실들이 모두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행정팀에서 서류를 받고 나서 잠시 병원 로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로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했거든요. 로비 한편에 있는 휴게 공간에 앉아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옆쪽에서 간호사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문득 익숙한 숫자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네덜란드 가서 안락사 한 그 환자 말이야.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혹시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더 집중해서 들어봤습니다. 아, 췌장암 사기라고 했던 그분.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하더라. 다른 간호사가 답했어요. 확실히 우리 남편 이야기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 가족들은 아직도 모르나? 첫 번째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 환자 차트 다시 봤는데 사실 수술 가능했던 것 같더라고.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했다고요? 분명히 담당 의사는 이미 전이가 진행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진짜? 그럼 왜 수술 안 했던 거야? 글쎄, 그때 담당의가 김 교수였잖아. 그분이 췌장 수술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두 번째 간호사의 대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담당의가 수술을 못해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에이, 설마 그럴까? 아무리 그래도 환자 생명이 걸린 건데.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상태면 충분히 수술 시도해 볼 만했다고 하더라고. 간호사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그 환자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네. 그러게 말이야. 가족들한테 말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게다가 담당의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편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간호사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정말일까요? 남편이 사실은 수술로 살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럼 우리가 네덜란드까지 가서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단 말인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간호사들이 말한 차트 번호가 정확히 남편 것이었는지, 혹시 다른 환자와 헷갈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 사실이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뻔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던 그 모습이요. 만약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남편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건가요? 다음 날부터 혼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선 췌장암 수술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사기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특히 전이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위치에 따라서는 수술로 완치까지도 가능하다는 글들을 보니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의료 기록을 다시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네덜란드에 가기 위해 번역해둔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학 지식이 없는 제가 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면 쉽게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환자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해줄지도 의문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큰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이런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 의사가 그런 실수를 할까? 하지만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 아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어. 아빠한테 미안하잖아. 인터넷으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미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록 열람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이에게도 결국 상황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아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빠가 억울하게 죽은 거야? 의료기록 열람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으로 신청했는데 병원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루더라고요. 담당이와 상의가 필요하다. 법무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서 겨우 받은 의료 기록을 가지고 다른 대학병원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요청했어요. 소아기획과 전문의 선생님께 남편의 CT와 MRI 영상을 보여드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영상을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상태라면 수술을 시도해볼 만했을 텐데요. 선생님의 첫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수술이긴 하지만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애매한 상태네요. 전이라고 보고된 부분들도 염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러 의료진이 함께 검토하는 다학제 진료를 하는데 기록을 보니 그런 과정이 없었네요. 췌장암은 워낙 복잡한 질환이라서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등이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결과를 전했어요. 큰아이는 그럼 정말 아빠가 억울하게 죽은 거네라며 울먹였고 작은아이는 병원을 고발해야 해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느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했더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료진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의들의 의견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승소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주 후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다녔던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췌장암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하신 분의 가족이신가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담당이었던 김 교수가 췌장 수술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췌장암 수술을 제대로 해본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모든 췌장암 환자를 김 교수님께 배정하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김 교수가 수술 대신 항암 치료만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 평가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 간호사는 남편의 케이스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수님들과 비공식적으로 상의했는데 모두 수술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박 교수님은 내가 했으면 수술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 내부에서 다른 의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간호사가 나서서 말하기는 더욱 어렵고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분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주었어요. 남편과 비슷한 케이스가 몇 건 더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담당 환자 중에서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고 수술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병원에서 쉬쉬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해보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 가족들이 겪었던 절망, 그리고 안락사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모든 것이 한 의사의 무책임한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큰아이는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작은아이는 언론에 제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가 걱정되었어요. 우선 소송을 하게 되면 몇 년씩 끌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받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병원 측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면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언론 제보도 고민이었어요. 남편의 안락사 사실이 공개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또 남편의 마지막 선택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고, 다른 환자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떠나간 남편을 편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받아보니 승소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적 배상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의사가 처벌받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정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부자들의 증언도 더 수집해야 했고, 남편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환자들도 찾아봐야 했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의료진 고발 사이트에서 김 교수에 대한 다른 제보들을 발견했어요. 수술을 회피한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내용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의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조용히 넘어가서 남편을 편히 보내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구현하는 게 나을까요? 결국 아이들과 진지한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큰아이는 이제 성인이고 작은아이도 고등학생이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을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도 함께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큰아이는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엄마,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아빠만 억울한 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계속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 법학과 학생답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작은아이는 감정적으로 접근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살 수 있었는데 죽은 거잖아. 그 의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동안 너희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해봐. 특히 내 대학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큰아이에게 말했더니 그런 건 상관없어.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답하더라고요. 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해봤어요. 민사소송, 형사고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승소 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고발은 처벌이 목적이지만 입증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증거 수집이었어요.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리 없고, 의료진들도 동료를 불리하게 할 증언을 하기 어려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처음에 정보를 제공해준 간호사분이 계속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분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췌장암 수술 성적이 다른 의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 병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되었다는 것 등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 환자 정보까지 알려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환자분들 중 한 분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어요. 역시 김 교수에게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고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때 의심스러웠지만 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모이니까 김 교수의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평가나 편의를 위해 치료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론 제보도 고려해봤어요. 몇몇 의료 전문 기자들과 연락을 취해보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충분히 기사화할 만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명 보도를 할 경우 저희 가족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남편의 안락사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직 한국 사회에서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자칫하면 남편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큰아이는 그런 건 감수해야 해. 아빠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의사의 판단이 잘못된 거니까 당당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해 줄지는 의문이었어요. 병원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병원 차원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병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어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일단 병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어요.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 면담을 거절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니 결국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했어요. 처음에는 담당이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선을 긋더니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니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 측에서는 이미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어요. 법무팀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시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런 병원의 대응을 보니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는 것을 보니 뭔가 숨기려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병원의 이런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거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큰아이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작은아이도 아빠를 이렇게 억울하게 보낼 수는 없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가족들의 평화로운 일상도 소중했거든요. 소송이나 언론 보도가 되면 몇 년간 이 일에만 매달려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가족을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의감이 강했던 남편이라면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가족 모두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채 의욕과 분노에 휩싸여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